예,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풍을 동반한 비가 예상됩니다. 올여름 첫 태풍 종다리의 경로와 처서를 앞두고 여전한 폭염의 원인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덥기도 너무 덥고 태풍도 많아서 좀 바쁘신 나날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태풍 얘기 좀 먼저 해보고 싶은데 지금 태풍 좀 어느 상황인 거죠? 지금 전남 남해안 지역까지 북상을 했습니다. 새벽 2시부터 제주 남쪽 먼바다에 이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태풍주의보가 발효가 됐었는데요. 일단 너무나도 지금 복잡한 상황이라서 어떤 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러운데 일단 어디에 있는지 위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흑산도 남쪽 6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을 했고요. 지금 1시간에 33km의 이동 속도로 북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빠르지도 뭐 느리지도 않은 그냥 이 위치에서 발생하는 정도이고요. 일단은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기상기구의 정의를 할 때 그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태풍이 세기는 하지만 기압을 가지고선 태풍의 강도를 규정짓지는 않고요. 중심에서의 바람이 어느 정도 강하게 부는지 그래서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부터 이제 약한 태풍, 그러니까 뭐 약하다라는 표현은 이제 기상청이 2019년부터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하니까 괜찮다라는 의식 때문에 태풍의 위험성을 좀 하향 평가하는 경향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약한 거죠. 근데 약한 것도 거의 이것을 태풍이라고 부를까 말까? 라고 이름을 붙여줄까 말까 하는 그 경계선에 있는 정도의 약한 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속 18m 정도라고 하면은 1m의 바람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초속. 그러면은 이제 소멸이라는 저는 표현보다는 태풍으로서의 이름표를 뗀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기압의 형태로 우리나라 이제 서쪽 해상을 지나면서 이제 수도권 부근쯤에 다다랐을 때는 방향을 틀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속초 북부 해상 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내일 오후입니다. 그런 이제 진로의 경향성을 보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보다 이제 그 강도가 높은 태풍 경보가 내려졌는데 서서히 태풍의 중심부에서 멀어지고 있는 부분부터는 지금 이제 특보 상황들이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비는 좀 멈추고 바람만 좀 강하게 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뭐 결코 이거 뭐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태풍이다라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경계선 아니, 그러니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애매하긴 하죠. 태풍이지만 너무 위협적이니까 겁먹을 필요는 없으나 그래도 태풍이다. 어려울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고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제 TV 앞에 앉아서 우리 지역에 혹시 지날까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경로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예상 경로 보여주셨던 거를 같이 보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다시 설명을 들으시면은 흑산도 남쪽 60km 부근 해상 이것도 한두 시간 전의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전라북도 서해안 지역까지 올라왔을 가능성 높고요. 그리고 충남 서해안 지역까지 자정에서 이제 이를 넘어간 새벽 3시 사이이기 때문에 아마 자정을 전후해서 태풍으로 이름표를 좀 내려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오전이 되면은 이제 수도권 남부 지방으로 지나서 이제 상륙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태풍으로서 이름표를 떼놓기는 하지만 이제 저기압의 중심이 이제 육상 쪽을 거쳐서 속초 부근까지 빠져나가는 게 내일 오후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제주도가 그래도 지나기는 했지만 바람도 남아있고 비도 좀 많이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보면 순간적으로 바람이 이 초속 단위 거의 초속 30m 정도의 바람이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좀 불었고요. 그리고 산간 지역의 일강수량 오늘 하루 동안 삼각봉에는 1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기 때문에 좀 약하기는 하더라도 태풍의 어느 정도의 그 위력을 보여주고 지금 제주도를 지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태풍 영향으로 제주 그리고 남해 서부 바다에 풍랑이 거세졌잖아요. 특히 이 태풍이 북상하는 시기와 우리나라 백중사리와 겹친다고 하던데 이러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이맘때죠. 그러니까 음력으로 한 7월 15일 정도가 달과 태양과 지구가 나란히 일직선이 놓이게 되면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면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그런 시기인 건데 보통 이제 그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23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이제 백중사리 기간이라고 해서 남해안과 서해안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좀 이제 바닷물의 수위가 좀 높아지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백중살이 기간에는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예. 저기압은 강한 이제 저기압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회전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닷물을 이렇게 집어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여기에다가 강하게 부는 해안가의 강풍은 거의 바닷물을 퍼다 날아서 해안 지역에 특히 저지대 지역을 침수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위력을 주기 때문에 예. 좀 이제 특히 해안가 지역의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에 태풍이 지나간다, 중심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그 후면부에서는 바람은 꽤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예. 그게 태풍의 일반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풍주의보가 아직 남아 있는 제주도 주변 해상으로도 예. 비가 어느 정도 좀 멈춰지면은 아마 이 태풍주의보가 풍랑주의보 내지는 강풍주의보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번 태풍이 내일 오후에 지나고 나면은 중국 내륙 지역에서 또다시 저기압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태풍은 소멸이라는 표현보다 제가 이름표를 내었다 붙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뭐냐면 태풍이 이름표를 떼어냈을 때도 저기압 형태로 빠져나가고 또 다른 저기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바다의 풍랑이라든지 강풍은 앞으로 목요일까지 예. 최소 목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쓸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특히 이번 주에 저지대 네. 해안가 지역에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위험한 곳은 가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 재해 문자, 재난 문자들이 그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좀 가기 때문에 지금 해안가 지역에 계신 분들, 남해안, 서해안 지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재난 문자가 많이 피로감이 좀 높다 하더라도 내 지역에 어떤 위험한 사항이 처해 있는지 좀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가 주변은 일단은 접근은 금지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예. 어업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아마 행정적으로는 다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조치들은 취해놨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은 좀 그런 주의를 좀 하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종다리는 내일 오전에 서울 등 수도권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산림청에서는 전국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로 상향을 했고요. 또 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긴급 재난 문자도 발송한 상황입니다. 이번 태풍 종다리가 좀 비바람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도 좀 큰 상황인 건가요? 사실 이런 표현들도 조금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태풍들만 가지고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풍치고는 중심도 지금 이것을 태풍으로 부를까 저기압으로 이름을 붙여줄까라고 하는 경계면에 있기 때문에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의 이제 바람의 강도라든지 그다음에 동반하는 바람 보통 이제 지금은 태풍의 크기를 이제 규정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풍의 반경과 폭풍의 반경이라고 있는데요. 강풍의 반경이라고 하는 거는 초속 15m. 그러니까 앵커님처럼 이제 건장한 성인이 이 바람을 마주하더라도 걸어가기 힘들 정도의 강한 바람 정도가 한 초속 15m 정도의 바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바람이 중심에서부터 반경 한 300km 미만 정도에 불더라도 소형급 태풍인데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 정도의 바람이 한 120km 부근까지 불 수 있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형 태풍보다도 규모도 사이즈도 굉장히 좀 작은 상황이고 근데 다만 이거를 이제 소형 태풍이다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게 뭐냐면 선풍기 바람처럼 이들 지역에 이 바람이 평균적으로 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체감을 좀 잘 못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규모로 따지자라고 하면 이 정도의 바람인데 굉장히 약하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산사태 주의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산림청에서 상향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지금 이제 태풍뿐만이 아니라 소나기 같은 경우에도 강원 북부 산간 지역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까지 자정부터 내린 비의 양이 140mm가 넘어서 자동차가 잠기고 그래서 아마 예. 그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예. 태풍의 중심이 우리 지역에 왔나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 불안정으로 내린 소나기의 국지성 비였거든요. 같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나기의 비 그리고 태풍으로 동반되는 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저기압의 비의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산사태 주의보를 이제 격상시킨 것이지 사실 이제 상륙이라는 표현도 쓰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미 태풍으로 이름표를 내어놓은 상태에서 저기압의 중심이 그냥 수도권 지역을 향한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상 속보라고 하면서 지금 자막 보내드리는 내용 저희가 짧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초속이 17m 아래로 떨어지면서 다소 약화를 했지만 15m 정도 돼도 성인 남성이 견디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태풍으로서 좀 위험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이렇게 조금 약해진 것은 소용도로의 구조가 무너진 것, 아무래도 한반도에 북상을 하면서 지형과 마찰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에 최대 100mm의 호우도 지금 예상이 되니까요. 저희가 지금 이 기상 속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또 어떤 말씀 좀 덧붙여 주시겠어요? 기상청에서는 이렇게 태풍이 북상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6시간 간격 단위로 태풍 정보를 발표를 합니다. 그렇군요. 보통은 오전 10시, 오후 4시에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예보 구역 안에 태풍이 들어올 때는 이제 간격을 좀 더 좁혀서 3시간 단위로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1시간 간격으로 발표를 하는데 조금 전 9시 40분이었습니다.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초속 15m.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7m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태풍으로서의 이름표를 조금 전 9시 40분쯤에 뗐습니다. 19호 태풍 열대 저압부의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예. 이제는 종다리가 아니라 저기압의 형태로 우리나라 서해상으로 북상을 해서 내일 그 소멸 시점도 그러니까 워낙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약한 이유는 뭐냐면 이 태풍을 발달시킬 수 있을 만한 주변에 도와주는 환경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속초 부근 쪽에서 내일 오후쯤에 이제 태풍이 아니라 이제 저기압의 기능으로서도 좀 약해질 것이라고 했는데 기상청이 지금 발표한 것에 따르면 내일 오전 9시에 서울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 서해안 지역 쪽으로 또 저기압의 형태도 좀 약화될 것 같다. 그래서 뭐 산림청에서 수도권 지역에서 산사태주의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두려움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번 태풍 9호 태풍 종다리가 태풍의 이름표를 내려놨다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보통은 태풍이 지나면은 더위가 좀 꺾이잖아요. 그럼 이번에 좀 더위가 꺾이지 않는 게 이 세력이 워낙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할까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태풍은 충분히 우리나라 주변에서 강하게 발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1994년과 2018년 올해 계속해서 이렇게 장명을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중고기압이다, 중첩고기압이다, 열돔 현상, 불기둥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같은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대기 하층과 중층 한 5에서 7km 상공 정도를 덥보습한 공기로 메우면서 해마다 찾아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도에 따라서 여름의 그 더위의 강도가 뭐 지속성이나 강도들을 이제 평가하게 되는데 특히 기록적인 그 새해의 특징은 이보다도 더 높은 고도의 티베트에서 그러니까 티베트는 그 세계의 지붕이라고 해서 한 4,000, 5,000m 상공에서 발달하는 고기압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층에서의 발달한 뜨겁고 건조한 공기인데요. 이 고기압이 우리나라 부근까지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 하층, 중층, 상층까지 굉장히 거대한 공기였습니다. 근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일본 동쪽으로 물러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4개의 태풍이 일본 동쪽 부근으로 빠져나간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부근 쪽에 종다리가 태풍으로서의 이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다시 더 높은 고도의 상층에 이 티베트 고기압이 확장을 하면서 이 종다리가 발달하려고 하면은 태풍 같은 경우는 20km 고도까지도 굉장히 견고한 태풍의 벽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태풍은 상승하려고 하는데 이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는 고기압으로 눌러주다 보니까 종다리가 발달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은 즉 이제 다시 상층으로 견고한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찬 상태에서 이 종다리가 빠져나간 자리는 누가 메울까요? 다시 동쪽으로 물러났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밀고 들어오게 된다면 가을로 향해야 되는 기압 배치가 아니라 다시 한여름의 기압 배치로 아마 재정비가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상청에서 지난주에 예보한 거하고는 또 다르게 아침 최저기온의 분포가 그래도 한 25도, 6도 비의 효과 때문에 좀 낮게 예보를 지난주까지만 했었거든요. 보니까 글피까지도 28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지역까지 나타날 정도로 폭염과 열대야가 좀 극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태풍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당분간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폭염특보는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기상청은 오늘을 포함해서 향후 열흘 동안의 날씨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뭐 비의 윤곽이라든지 구체적인 기온 정보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8월 30일까지 예보가 나왔죠. 쭉 보니까 기온 자체만으로도 봤을 때 31도, 32도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습도가 높은 공기덩어리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이전에는
최고 기온이 33도가 넘지 않으면 폭염주의보를 발효하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발표하지 않았는데 2020년부터는 이제는 습도하고 기온하고 연관성이어서 바깥 날씨가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이 33도 이상의 더위를 느끼면 폭염주의보를 내리겠다라고 한 게 2020년인데 기온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과거의 기준이라고 하면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지지 않겠지만 지금 습도가 여전히 80~90%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다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약한 상태에서 빨리 지금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 다량의 수증기는 불어 넣었는데 그러면 습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폭염 경보, 지금 수도권 지역과 강원도 중부 지역 일부 지역은 폭염 경보가 주의보로 오후 5시 반쯤에 좀 한 단계는 약해졌습니다. 예. 하지만 다시 경보로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동안은 좀 더울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워낙에 덥고 말씀하신 것처럼 습도도 높아서 느끼는 이제 기온이 높으니까 당연히 에어컨 없이는 진짜 한시도 못 있겠다라고 할 만한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전력 수요도 거의 최대치까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제 지난 올여름 전력 수요 최대치가 지난 8월 5일에, 그러니까 그 온열 질환 수가 급증했던 것도 8월 달 들면서 거의 하루에 100명이 넘게 늘어나고 사망자가 이때부터 눈에 띄게 증가를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지난 5일 93.8기가와트였던 게 일주일 만에 94.5기가와트로 또다시 최고값을 경신을 했고 지난 13일에 94.6기가와트. 저는 조금 전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95.6이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97대로 예. 최대 전력 수요치를 지금 계속해서 7.1 나오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지금 최고 수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더위도 더위인 거기는 하지만 분명 최고의 피크치는 꺾였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시원한 곳을 찾고 그 냉방기 사용이 늘어나는 것 중에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이제 노약자분들이나 폭염에 취약한 계층뿐만이 아니라 건장한 성인분들도 어떻게 요즘에 그냥 이유 없이 피곤하고 뭐 이러시진 않으신가요? 제 주변엔 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그런 피로 때문에 지금 이 어떤 더위에 대한 그런 전력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올해 정말 기록적인 폭염을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폭염이 심하면 가을 태풍이 더 세진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폭염이 세면 가을 네. 태풍이, 그러니까 뭐 폭염하고 가을 태풍을 연관을 짓는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뭐 연관은 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이렇게 우리나라 주변에 덥고 습한 공기가 굳건히 지금 가을이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지구상에 더운 공기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태풍은 결국에는 이제 대기의 온도보다는 바다가 얼마나 뜨거워졌느냐인 건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 남쪽 바다의 뜨거운 바다의 열기가 태풍으로 만들어지는 데 에너지를 쓴 게 아니라 예. 우리나라를 좀 데우는 데 그동안 좀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 뭐 이달 말까지 계속해서 폭염은 이어진다라고는 하지만 계절의 변화상 이 가을이 결국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뜨거운 공기가 버티려고 하더라도 이제 낮의 길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결국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는 시점에 다가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북태평양 고기압 즉 덥고 습한 공기도 이제 남쪽 해상으로 물러나면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제주도 남쪽 해상 부근이 30도가 넘는 해수 온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주변 온도가 태풍이 거의 최성수기를 맞이할 수 있을 만큼의 뜨거워진 바다이기 때문에 이제 이들 지역에 우리나라에 열기를 줬던 에너지가 태풍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예.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태풍의 길까지 열리는 거죠. 아하. 지금 이제 서해안 지역으로 북상을 하는 거는 그 가장자리가 이제 일본 쪽으로 빠졌던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형태인 건데 이게 반대로 남쪽과 일본 쪽으로 밀려난다라고 하면 그 가장자리가 대한해협 내지는 우리나라 남쪽으로 열린다라고 하면 이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도 들어왔을 때 아하. 이제는 폭염의 문제가 아니라 태풍에 대한 그런 위험성을 따져야 될 때가 이제 예.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가을 태풍 가능성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열대야기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이 시각에도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왜 이렇게 덥지라는 생각하면서 뉴스 보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열대야 지금 한 달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상황은 좀 어떤 생각하면서 보고 계세요?
습도가 높은 거죠. 습도가. 네, 습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태풍 얘기 진짜 그만하고 싶은데 이 태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결국 태풍은 바다에서 만들어진 에너지, 네. 뜨거운 열과 습기를 머금고 직접 우리나라로 그 먼 바다의 열까지도 지금 가져다 주고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특히 오늘 낮에도 더위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부근까지 어느 정도 이제 장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히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 그 남동풍의 계열이 굉장히 많이 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맥을 좀 잘 살펴보면은 우리나라는 좁은 구역이기는 하지만 산지가 한 70~80% 그리고 이제 한 거의 해발 1000km, 1000m 정도 되는 높은 산들이 위치한 곳에서는 공기가 어느 쪽으로 타고 넘느냐에 따라서 상황들이 다릅니다. 특히 동풍이 불게 됐을 때는 동쪽에서 태백산맥을 넘었을 때는 서쪽 지역이 굉장히 덥고요. 소백산맥 중에서도 이 소백산맥의 서쪽에서 바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경상도 지역이 덥고요. 그런데 남동풍이 불어 들어오게 되면은 수도권 지역, 충청도 지역이 더운데 오늘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핀 현상 뭐 이거랑 연관되는 그렇죠. 겁니까? 그러니까 산맥을 타고 넘으면은 공기가 더 고온 건조해지는데 특히 이제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열대야 심했고 낮에도 거의 37도 가까이 올랐던 지역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태풍이 남동풍을 좀 유도를 시키면서 산맥을 넘는 팬 현상을 유도를 했고 거기에다가 습기까지 불어 넣었기 때문에 좀 열대야인데 오늘 밤도 많이 좀 더 그러면 보입니다. 열대야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다음 주 말까지도 좀 계속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날의 달력 날짜를 보면 참 그날이 다가오지 않지 않습니까? 지루하게 느껴지는데 많은 분들이 좀 달력을 들여다보시는 것보다는 기상 정보를 좀 꼼꼼히 살피셔서 오늘도 열대야구나. 밤에 좀 시원한 잠을 청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낫지. 왜 20일인데 여전히 더울까? 아직은 8월이 남는. 네, 그런 표현보다는 이제 너무 덥다 보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계속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서 올해 발생한 온열 질환자 약 2,900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하려면 평소에 어떤 것들 대비를 해야겠습니까?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주변의 어르신들, 특히 이제 부산지방기상청이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예보 중에 하나가 자녀경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홀로 이제 논밭에서 이렇게 뜨거운 열기를 받으면서 홀로 외롭게 이제 사망하시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 어르신들에게 좀 더위를 피하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전수조사를 한 거죠.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25명의 어르신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자녀분들의 연락처를 다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자녀분들에게 오히려 연락을 드려서 어머님들 오늘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그러니까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좀 그 폭염에 취약한 계층 분들에 대한 좀 주의성을 당부를 했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3명도 다 젊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됐던 이런 폭염에 대해서 건강에 자만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피곤하면 좀 쉬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추가적인 온열 질환자의 발생을 좀 줄이는 데 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태풍도 어느 정도는 물러나고 있는 흐름이라고는 하지만 뭐 백중사리 얘기도 해주셨고 또 중부지방에도 예보되어 있는 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상정보 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